일단 오늘 진행할 수 있는 증거조사 부분은 다 마무리한 것 같고요. 네,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시작하면 좀 시간상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오전 재판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오후 2시부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음 길에 서정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재판이 마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빠짐없이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전 재판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네, 오후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네, 이 재판은 중계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에 협의할 사항이 잠시 있어서 한 2, 3분 정도 늦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2025 고압 1219호 네, 피고인 한덕수 네,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네, 특별검사부 김명수. 네,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영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변호인께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법무빈 해광의 이완희, 정현택, 손철, 고배민, 김도엽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저번 길에 정인 신문 과정 있었고요. 네, 혹시 뭐 저번 길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고 변호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오늘 재판 일단 일정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그 검찰에서 추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서정 조사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목록을 제가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거 목록을 쭉 같이 검토해 보면서 의견을 듣고 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시간은 주신문이 1시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네, 반대 신문도 1시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예정된 시간에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그 이번 주 수요일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특검에서 최종 의견 구형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예, 변호인 측에서 그 PPT로 1시간 반 정도 준비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이 재판 자체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저희도 비슷한 시간 정도의 P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시간 30분 정도 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네. 최종 변론은 1시간 30분 정도. 예, 저희 최종 변론 PT를 준비해봤는데 분량에 비춰보면 한 2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2시간 정도. 뭐 그럼 특검도 한 2시간 필요하신가요? 예. 네. 네, 그러면 수요일 일정은 네, 검찰 최종 의견 구형 2시간. 네, 변호인 측에서 최종 변론 2시간. 최후 진술도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최후 진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가 최종 변론에서 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 따로 뭐 시간을 배정할 정도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수요일도 오전 10시부터 그냥 진행을 해서 뭐 당일날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의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수요일도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하고 수요일 재판은 법정이 좀 다릅니다. 서관 대법정 417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변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뭐 재판부에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일정이 지금 뭐 정해진 대로 뭐 진행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제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없으시고. 네. 오늘 저희 변호인 의견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변호인 의견서 네, 제출했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절차 예, 진행 관련해서. 허석권 소방청장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허석권 소방청장에 대한 그 증인신문 조서가 완성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상민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조속히 검토한 다음에 오후에 제출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변호인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될것 그렇게 같습니다. 한데 예. 일단 오늘 오후에 제출을 해서 뭐 검토를 하시고 수요일 날 뭐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만약 그게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진 공판 예. 조서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일단은 받아본 후에 보고 의견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따라서 뭐 만약에 허석권 청장 그 한 사람에 대한 조서라면 뭐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 사람에 대한 조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주된 내용은 뭐 이상민과 관련된 예, 내용일 거고 아마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로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과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내용을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는데 일단 저도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석권에 대한 서정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수요일 날 또 조사를 해야겠죠. 예. 일단 뭐 진행을 해보시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변호인께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법정기일에서 저희가 11월 17일 공판기일에서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했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에 일부 피신에 대한 성립의 인정 임의성을 인정하되 종전에 입증 취지 부인하는 것에서 이 피의자 신문 조서 3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증거순번 목록으로 치면 132번, 594번, 614번인데 이것이 당시에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기억이나 당시의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내용 부인의 의견을 표명했지만 재판부께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종료된 증거라고 해서 번외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의견서로 저희로서는 공판 절차 전체의 증거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증거 번위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변호인의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거조사 종료 시점에 관한 해석은 재판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증거조사가 종료했을 때 더 이상 번위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공판 절차 전체의 증거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증거 의견의 번위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문헌과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의 강조, 실질적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종료 시점까지는 전체 증거조사 종료 시점까지는 번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특히 증거 목록에 따라서 저희가 증거 의견을 밝힌 후에 그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 CCTV나 통화 내역 등이 조사가 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고 자백한 경우에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삼을 수 없는 등 이러한 자백이 철회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이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뿐만 아니고 그에 부합하는 여러 직간접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부인에 관한 시기에 관해서는 법문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2024년 비상계엄 12월에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그 이후에 총 10회 이상 그리고 누적 78시간 이상의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극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 속에서 진술하면서 자기의 직접적인 기억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혼재돼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은 나중에 추후 자세히 밝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CCTV 영상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조사 과정에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증인들의 한결같은 태도 중에 하나는 CCTV가 제시된 이후에 자신들의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전혀 기억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증거 의견을 번의할 기회를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과 괴리된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재판부께서 두루 살피셔서 이 사건 재판이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공판 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점을 재판부께서 깊이 살펴주셔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 주시고 설령 증거 능력을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증명력을 부정하시는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번 기회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의견서를 내신 것 같고요. 혹시 특검에 사실 말씀 있습니까? 예, 본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증거 조사도 마무리됐고 또 관련 증거 서류가 제출이 된 이후의 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특검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들께서 지금 증거 능력과 증명력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의견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의견성 과정에서 일단 저희도 판례를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런 내용이 의견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저희가 이해할 때는 저희가 네. 찾아보지 못한 내용이 또 추가로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증거 조사 완료라고 일단은 판례에서는 어떤 증거 번의할 수 있는 시점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완료라는 시점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일단 주석서에 보면은 좀 이렇게 학설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관점에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시점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네.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증명력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거 관계없이 재판부에서 판단 사항입니다. 네, 그럼 주장하신 부분은 고려해서 증명력 부분은 다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판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오늘 일정상 오후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도 법적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저번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정인신문 후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소란을 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그때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형사 소송 절차를 쭉 보시면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도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 관련 자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인적사항이랑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치라는 것은 현행범처럼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처벌받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예컨대 감치 재판 중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인적사항,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정조사, 추가 증거에 대한 서정조사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나 이런 부분은 그 해당 파일의 주요 부분은 일부라도 재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가 점검 말고도 제가 목록을 쭉 검토해 봤는데 아마 CD 부분도 있고 뭐 이랬던 걸 보이는데 그 부분은 중요 부분은 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저도 체크하겠습니다만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추가 기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조서 등과 추가 증거에 대한 서증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순번 561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특검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증거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목록 순번 560번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특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를 첨부한다는 수사 보고서이고 제 19,627쪽입니다. 순번 561번은 2025년 7월 25일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특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다음으로 19,632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이에 이상민 전 장관은 그날 오후에 울산에서 김장 행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협의회를 마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서울로 이동한 후 20시 40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합니다. 19,63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처음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원탁 위에 서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22시, 전국,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세 가지 워딩입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통일부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별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후 외교부 장관이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이후 대통령이 쭉 다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19,639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도 다들 무거운 분위기에서 침묵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온 이후에도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까지 왔을 때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19,646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봤다는 비상계엄 선포문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문과 같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19,653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새로 추가해서 들어온 국무총리나 김영호 장관은 무엇을 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총리님도 별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9,670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처음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1시 10분경 다 같이 대접견실로 나온 이후 두 번째로 자신이 다시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옆자리에 가서 앉았고 그때 원탁 위에 놓여있던 문건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내용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그 문건에는 소방청장, 24시, 단전 단수, 그리고 4-5개의 언론사 이름, JTBC, MBC,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 꽃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앞서 CCTV 등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상민 전 장관이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18초에 불과하여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675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집무실에 다시 들어간 21시 14분경 직전인 21시 13분경에
헌법이라는 내용을 검색해봤고, 그리고 21시 19분경에는 정부조직법을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상계엄 관련 조항이나 비상계엄 관련 업무를 검색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19,67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5년 1월 20일자 조사에서 누군가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후 국무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국무회의 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었고, 이날 조사에서도 기존에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갔고, 집무실에 들어갔다 온 피고인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합니다. 19,682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나왔던 22시경 직전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반대 등에 관하여 뭐라고 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86쪽입니다. 그런데 전 경찰청장 조지호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도 자신이 받은 문건에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기관 꽃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문서를 만들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도 이들에게 건넨 문건에 이러한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장관의 일치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러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19,697쪽입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유심히 읽어보는 등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이상민 전 장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꺼내본 문건이 그날의 일정표였던 것 같고,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PG, 프레스 가이던스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피고인에게 한참 동안 보여주면서 설명한 문건이 일정표였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비상계엄을 처음 알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정표를 보여준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기일에 진행했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서증조사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이 일정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19,703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보여준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19,706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후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순차로 통화를 하였고, 23시 37분경에는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시민 안전에 각별히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혹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24시로 되어 있던데
24시 됐다고 무조건 단전 단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허석권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경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거짓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번 562번 2회 특검 작성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19,755쪽입니다.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 진술 취지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추가로 살펴보면 19,764쪽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태열 전 장관이 문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야기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끼리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곧바로 계엄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19,793쪽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국회에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에 상황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그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번 41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진술 조서입니다. (2025년 1월 20일자) 검찰 특수본 작성 진술조서로 1230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처음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온 후 21시 10분경 다같이 집무실을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하지는 않고 앉아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 모여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오시라고 했고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며 당시 같이 있던 국무위원들 모두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123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국무위원이 회의록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서 국무회의 주무부처 장관인 자신이 대통령실 직원에게 행안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니 오늘 참석한 장관 이름, 회의 시작 시간, 회의 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메모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39쪽입니다. 그리고 당시 누군가가 서명을 안 하고 가셨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한 적이 없고 서명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서명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봤다는 소방청장이라고 기재된 문건이 최상목 전 장관이 받은 문건과 동일한 양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58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순번 58번, 59번, 365번 내지 367번이 2024년 12월 16일자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조사 시에 제시한 자료 등입니다. 앞서 조서들과 그 진술이 동일한 취지이나 1849쪽을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회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국무총리가 의정관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판례 등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60번, 61번은 2025년 4월 18일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경 작성 제2회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 자료입니다. 1904쪽입니다. 1922쪽을 보시면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 심야 시간에 밤 12시에 불을 다 끄고 수도를 잠근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면서 단전단수 조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제2010쪽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62, 63, 417, 418번은 2025년 5월 26일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경 작성 제3회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조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CCTV 영상을 제시받으면서 조사를 받은 첫 조서입니다. 201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이나 지시를 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국무위원들 중 한 사람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지 아니 모르신다면 총리께서 말씀을 좀 하셔야 한다고 해서 총리님이 집무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갖추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제2040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앉아있던 곳의 반대편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번 368번 수사보고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이고 순번 623번 수사보고서는 행안부 직원인 손우승 이현관, 허승원의 진술조서를 첨부한다는 취지입니다. (22,986쪽입니다) 순번 624번, 625번은 2025년 7월 21일자 전 행정안전부 장관실 수행비서관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조서 및 조사 시 제시한 참고 자료입니다. 22,99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그날 대접견실에서 가지고 있던 서면 그 문건 관련하여 이상민 전 장관의 비서관은 2024년 12월 3일에 이상민 전 장관이 다녀왔던 울산 김장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를 기획한 부서로부터 총 38쪽짜리 장관님 보고용 자료를 출력하여 비서관인 본인이 소지한 채 가지고 다녔고, 울산에서부터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이상민 전 장관을 수행하면서 계속하여 비서관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소지한 사실은 없고 그 자료의 일부를 뜯어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순번 626번, 627번은 2025년 7월 11일자 행정안전부 주무관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조서 및 조사 시 제시한 참고 자료입니다. 23,109쪽입니다. 이 주무관은 울산 김장 행사 관련 30장 정도 되는 분량의 자료를 작성했던 자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작성한 7, 8장짜리 자료가 있었으나 이를 장관 비서실이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이상민 전 장관이 평소 양복 상의 재킷 안주머니에 행사 관련 서류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628번, 629번은 2025년 8월 5일자 전 행정안전부 장관실 비서실장에 대한 진술조서 및 참고자료입니다. (23,129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12월 3일 점심경에 저녁에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고 23,141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울산 김치 행사 관련 자료를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료는 비서관이 소지하고 챙긴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3,142쪽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김장 행사 자료 중 일부를 뜯어서 보고한 적이 없지만 설령 일부만 출력하여 보고하였더라도 보고 후에는 다시 돌려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이 12월 3일 대적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살펴보고 또한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설명한 문건이 울산 김치 행사 관련 자료가 아닌 사실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 11월 18일자 추가 증거 신청서 관련 증거입니다. 순번 640번은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 영상을 첨부한다는 수사보고이고 순번 641번은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 영상 파일입니다. 중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상무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그 영상 재생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추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무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여행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인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화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아니면 뭐 그 내용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인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USB에 담았는데 전체 영상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 중에서 추출한 3개의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변호인 의견에 따라서 뭐 추가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추가 재생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 추가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예. 네, 다음으로 순번 642번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영상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네, 이거 피고인이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제 말을 듣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 박성재 네, 다음 파일 한덕수 제정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을 뵌 거는 아니요, 그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 자신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도 다들 무거운 분위기에서 침묵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온 이후에도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까지 왔을 때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19,646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봤다는 비상계엄 선포문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문과 같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19,653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새로 추가해서 들어온 국무총리나 김영호 장관은 무엇을 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총리님도 별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9,670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처음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1시 10분경 다같이 대접견실로 나온 이후 두 번째로 자신이 다시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옆자리에 가서 앉았고 그때 원탁 위에 놓여있던 문건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내용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그 문건에는 소방청장, 24시, 단전 단수, 그리고 4-5개의 언론사 이름, JTBC, MBC,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 꽃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앞서 CCTV 등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상민 전 장관이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18초에 불과하여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675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집무실에 다시 들어간 21시 14분경 직전인 21시 13분경에 헌법이라는 내용을 검색해봤고 그리고 21시 19분경에는 정부조직법을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상계엄 관련 조항이나 비상계엄 관련 업무를 검색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19,67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5년 1월 20일자 조사에서 누군가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후 국무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국무회의 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었고, 이날 조사에서도 기존에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갔고, 집무실에 들어갔다 온 피고인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합니다. 19,682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나왔던 22시경 직전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반대 등에 관하여 뭐라고 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86쪽입니다. 그런데 전 경찰청장 조지호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도 자신이 받은 문건에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기관 꽃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문서를 만들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도 이들에게 건넨 문건에 이러한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장관의 일치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러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19,697쪽입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유심히 읽어보는 등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이상민 전 장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꺼내본 문건이 그날의 일정표였던 것 같고,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PG, 프레스 가이던스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피고인에게 한참 동안 보여주면서 설명한 문건이 일정표였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비상계엄을 처음 알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정표를 보여준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기일에 진행했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서증조사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이 일정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19,703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보여준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19,706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후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순차로 통화를 하였고, 23시 37분경에는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시민 안전에 각별히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혹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24시로 되어 있던데 24시 됐다고 무조건 단전 단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허석권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경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거짓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번 562번 2회 특검 작성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19,755쪽입니다. 1회 피의자 신문 조사와 그 진술 취지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추가로 살펴보면 19,764쪽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태열 전 장관이 문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야기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끼리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곧바로 계엄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19,793쪽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국회에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에 상황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그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번 41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진술 조서입니다. 2025년 1월 20일자 검찰 특수본 작성 진술조서로 1230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처음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온 후 21시 10분경 다같이 집무실을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하지는 않고 앉아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 모여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오시라고 했고,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며, 당시 같이 있던 국무위원들 모두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123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국무위원이 회의록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서 국무회의 주무부처 장관인 자신이 대통령실 직원에게 행안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니 오늘 참석한 장관 이름, 회의 시작 시간, 회의 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메모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39쪽입니다. 그리고 당시 누군가가 서명을 안 하고 가셨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한 적이 없고 서명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서명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봤다는 소방청장이라고 기재된 문건이 최상목 전 장관이 받은 문건과 동일한 양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58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순번 58번, 59번, 365번 내지 367번이 2024년 12월 16일자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조사 시에 제시한 자료 등입니다. 앞서 조서들과 그 진술이 동일한 취지이나 1849쪽을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회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국무총리가 의정관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판례 등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60번, 61번은 2025년 4월 18일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경 작성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자료입니다. 1904쪽입니다. 1922쪽을 보시면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 심야 시간에 밤 12시에 불을 다 끄고 수도를 잠근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면서 단전단수 조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제2010쪽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62, 63, 417, 418번은
2025년 5월 26일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경 작성 제3회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조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CCTV 영상을 제시받으면서 조사를 받은 첫 조서입니다. 201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이나 지시를 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국무위원들 중 한 사람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지, 아니 모르신다면 총리께서 말씀을 좀 하셔야 한다고 해서 총리님이 집무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갖추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2040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앉아있던 곳의 반대편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번 368번 수사보고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이고, 순번 623번 수사보고서는 행안부 직원인 손우승 이현관, 허승원의 진술조서를 첨부한다는 취지입니다. 22,986쪽입니다. 순번 624번, 625번은 2025년 7월 21일자 전 행정안전부 장관실 수행비서관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조서 및 조사 시 제시한 참고 자료입니다. 22,997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그날 대접견실에서 가지고 있던 서면 그 문건 관련하여 이상민 전 장관의 비서관은 2024년 12월 3일에 이상민 전 장관이 다녀왔던 울산 김장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를 기획한 부서로부터 총 38쪽짜리 장관님 보고형 자료를 출력하여 비서관인 본인이 소지한 채 가지고 다녔고, 울산에서부터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이상민 전 장관을 수행하면서 계속하여 비서관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소지한 사실은 없고 그 자료의 일부를 뜯어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순번 626번, 627번은 2025년 7월 11일자 행정안전부 주무관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조서 및 조사 시 제시한 참고 자료입니다. 23,109쪽입니다. 이 주무관은 울산 김장 행사 관련 30장 정도 되는 분량의 자료를 작성했던 자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작성한 7, 8장짜리 자료가 있었으나 이를 장관 비서실이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이상민 전 장관이 평소 양복 상의 재킷 안주머니에 행사 관련 서류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628번, 629번은 2025년 8월 5일자 전 행정안전부 장관실 비서실장에 대한 진술조서 및 참고자료입니다. 23,129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12월 3일 점심경에 저녁에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고, 23,141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울산 김치 행사 관련 자료를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료는 비서관이 소지하고 챙긴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3,142쪽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김장 행사 자료 중 일부를 뜯어서 보고한 적이 없지만 설령 일부만 출력하여 보고하였더라도 보고 후에는 다시 돌려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이 12월 3일 대접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살펴보고, 또한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설명한 문건이 울산 김치 행사 관련 자료가 아닌 사실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 11월 18일자 추가 증거 신청서 관련 증거입니다. 순번 640번은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 영상을 첨부한다는 수사보고이고,
순번 641번은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 영상 파일입니다. 중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그 영상 재생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추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여행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인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화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아니면 뭐 그 내용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인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USB에 담았는데 전체 영상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 중에서 추출한 3개의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부분은 변호인 의견에 따라서 뭐 추가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추가 재생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 추가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예. 네, 다음으로 순번 642번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영상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네, 이거 피고인이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제 말을 듣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 박성재 네, 다음 파일 총리님께 제정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다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을 뵌 거는 아니요, 그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총리께서 그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제가 그거를 말씀이신 거죠? 물었다면은 대통령께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거여가지고요. 기억을 그 부분을 네,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신 거죠.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그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놨었고 계엄 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 재상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피고인이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 A4 용지 문건을 주면서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이 법정에서 조태열 장관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피고인이 조태열 장관이 왔을 때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를 주거나 또는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문회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현출이 됐고 또한 지금 저희들 기소된 위증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문건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뒤와 관련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CCTV 내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조태열 장관 진술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다음 증거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순번 643번은 지금 보신